전하, 마지막으로 한 번만. 1718년 봄, 창이동의 작은 사가에서 한 여인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북쪽을 향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49세의 나이, 그녀는 조선 숙종의 총애를 받던 정일품 숙빈 최씨였습니다. 무술이 출신으로 왕의 후궁이 되고 훗날 왕이 될 연인군을 낳은 조선의 신데렐라.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3년은 궁궐이 아닌 궁박작은 사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1716년 가을, 병환에 든 그녀에게 숙종은 사가로 나가 치료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잠시 요양하고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궁으로 돌아가라는 전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차도가 있으면 억지로라도 궁궐로 향했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궁중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빈장씨를 몰락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녀. 경종파와 연인군파의 갈등 속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조심하며 살았던 여인. 그러나 결국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도 충성했던 왕도 없는 곳에서 홀로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왜 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 궁 밖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3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한 여인의 슬픈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718년 3월 9일 새벽, 창이동 사가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49세의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가장 총애받던 후궁, 정일품 숙빈의 품계를 가진 최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쇠약해진 몸,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끝,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마마, 마마. 곁을 지키던 늙은 나인 복선이가 흐느꼈습니다. 복선이는 최씨가 7살에 궁에 입궁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42년의 세월을 함께 한둘도 없는 동반자였습니다. 최씨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사가의 낡은 천장이었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온 이후 그녀는 단 하루도 궁궐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복선아.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예, 마마. 소인이 여기 있사옵니다. 복선이가 최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손끝부터 체온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최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마, 나는 그저 마지막으로 전하의 얼굴 한 번만 뵙고 싶었다. 궁궐에서, 전하 곁에서 눈을 감고 싶었다. 복선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3년 전 숙종의 명으로 이곳 창이궁으로 왔을 때만 해도 잠시 요양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최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병이 나으면 전하께서 다시 부르실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궁으로 돌아오라는 전교는 없었습니다. 최씨는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나아지면 억지로 궁궐로 향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차도가 있으면 곧 대궐로 갔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궁중의 냉랭한 분위기, 신하들의 눈치, 무엇보다 자신을 보는 숙종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숙종의 눈빛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중 정치가 그녀를 궁 밖으로 밀어낸 것이었습니다. 경종과 연인군 사이의 미묘한 갈등, 노론과 소론의 대립, 그 한가운데에서 최씨는 너무나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희빈장씨를 몰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녀. 소론과 남인들에게 그녀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마마마.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연인군 금이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21대 왕이 될 영조였습니다. 당시 그는 24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연인군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최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마. 내 아들. 어마마마, 제가 왔사옵니다.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최씨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지를.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연인군이 유일한 왕위 계승자였지만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어마마마, 그런 말씀 마옵소서. 어마마마께서는 반드시 낳으실 것이옵니다. 아니다. 나는 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최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전하께서 계신 곳, 저 궁궐.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연인군의 비명 같은 외침이 사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718년 3월 9일 새벽 49세의 나이로 숙빈 최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이 아닌 궁 밖 작은 사가에서, 왕의 곁이 아닌 아들의 품에서, 정일품 숙빈, 조선에서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 무수리에서 왕의 후궁이 되고 왕자의 어머니가 된 여인.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이 아닌 사가에서, 왕의 곁이 아닌 외로운 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방 안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복선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창밖으로 이른 봄날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마마마, 왜 궁에서 돌아가시지 못하셨나이까? 왜? 연인군의 절규는 대답 없는 하늘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 3년의 시간 동안 매일 밤 궁궐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는지, 조금이라도 몸이 나아지면 대궐로 향했던 그 간절함을. 하지만 궁중 정치는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술년 3월 9일 무오일에 창의동 사가에서 돌아가시니 향년 49세였다. 세내전에서 중궁의 관원을 보내어 조문하고 제사하되 부위가 특별히 두터웠다. 부위가 특별히 두터웠다는 기록.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그녀가 진정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왕의 곁에서, 궁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지만 그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조선 최고의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이 이렇게 외롭게 생을 마감할 줄을.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 궁 밖에서 죽어야 했을 줄을. 그렇다면 이 여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무수리에서 왕의 후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 3년은 궁 밖에서 보내야 했을까요? 4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70년 음력 11월 6일 한성부 여경방 서학동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최효원, 어머니는 홍계남의 딸이었습니다. 해주 최씨 가문이었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을 하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양반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행복한 유년기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5년도 되지 않아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따라갔습니다. 막내딸과 2명의 오빠, 언니만 남겨진 채 집안의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래도 종육품 충무의 부사과의 녹봉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끊겼습니다. 어린아이 셋을 돌보기에는 집안의 살림이 너무 궁핍했습니다. 언니, 저는 배가 고파요. 5살 복녀가 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복녀, 그것이 어린 최 씨의 이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조금만 참거라, 복녀야. 오빠가 곧 무언가 가져오실 것이다. 하지만 오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거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양반의 자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집안의 재산은 바닥났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한성에 살던 외가로 보내졌습니다. 외가에서는 몇 년간 아이들을 돌보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모두 먹이고 입히기에는 외가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1677년 막내 복녀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복녀야, 이리 오너라. 외할머니가 어린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는 종종 걸음으로 외할머니에게 갔습니다. 네, 할머니. 복녀야, 너는 이제 궁에 가야 한다. 궁이요? 궁이 어디예요? 궁은 임금님이 사시는 곳이란다.
거기 가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도 있단다. 외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살 어린아이를 궁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시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갈 수 없단다. 너 혼자 가야 한다. 무서워요. 복녀가 외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무섭겠지. 하지만 살아야 한다, 복녀야. 궁에 가면 절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일만 해라. 알겠느냐? 네. 복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7살 어린 소녀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무수리로 입궁하는 길이었습니다. 무수리란 궁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물을 깃고 청소를 하고 궁녀들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궁궐의 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 복녀는 그 거대함에 압도당했습니다. 높이 솟은 궁궐의 담장, 화려한 정각들, 엄숙한 분위기. 모든 것이 7살 소녀에게는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새로 온 무술이냐? 한 나인이 복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어보기 전에는 입을 열지 마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알겠느냐? 네. 네가 할 일은 물을 깃고 청소를 하고 궁녀들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절대 궁궐 안을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외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래,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날부터 복녀의 고된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7살 아이에게 물동이는 너무 무거웠지만 그래도 날라야 했습니다. 전각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고 궁녀들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말처럼 그저 살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다른 무수리들과 함께 수사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좁고 추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고 잠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너 새로 온 애구나. 어느 날 밤 나이가 좀 더 있는 무수리가 복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복녀. 복녀입니다. 복녀? 복을 받을 복자를 쓰는구나. 좋은 이름이다. 나는 복선이라고 한다. 그렇게 복선이와 복녀는 친해졌습니다. 복선이는 복녀보다 몇 살 많았고 궁궐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인들의 눈밖에 나지 않는지, 어떻게 일을 하면 덜 피곤한지, 어디서 쉴 수 있는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7살이던 복녀는 10살이 되고 15이 되었습니다. 무수리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물동이가 무겁지 않았고 청소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궁궐 안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정각들,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왕과 왕비, 후궁들과 궁녀들. 복녀가 평생 볼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복선 언니, 저 정각에는 누가 사세요? 쉿, 함부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하지만 궁금해요. 궁금해도 참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법이다. 복선이의 말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궁궐에서는 호기심이 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녀는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끼고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무수리에서 왕의 후궁으로 신분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심스럽고 조용한 소녀가 훗날 조선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라는 것을, 왕의 총애를 받고 왕자를 낳고 정일품 숙빈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화려한 영광 뒤에 얼마나 슬픈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는지. 복녀는 오늘도 물을 깃고 청소를 하고 궁녀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담장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소망을 품으며,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궁 밖으로 보내는 대신 궁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흘렀습니다. 1689년 조선 정치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사왕국이었습니다.
숙종의 계비였던 인현왕후 민씨가 폐출되고 후궁이던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궁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했습니다. 인현왕후를 모시던 궁녀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왕비가 폐출되면 그를 모시던 사람들도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복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무술이었지만 인현왕후 처소 근처에서 일했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당시 복녀는 19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12년의 궁궐 생활은 그녀를 조심스럽고 침착한 여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행동이 신중했으며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녀는 후원 한쪽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께서 입으시던 옷이 찢어져서 꿰매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인현왕후는 이미 폐출되어 사가로 나가셨지만 복녀는 옷을 소중히 꿰매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았습니다. 복녀는 달빛 아래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숙종이었습니다. 밤 산책을 하던 숙종이 우연히 달빛 아래서 바느질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뒷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숙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숙종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복녀는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전하. 복녀는 황급히 일어나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왕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일어나 보거라. 숙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지만 고개는 들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저 바느질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전하. 밤이 깊었는데 무슨 바느질인가? 인현왕후 마마께서 입으시던 옷을 꿰매고 있었사옵니다. 숙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인현왕후, 자신이 폐출한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도 그 옷을 정성스럽게 꿰매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인가? 소인은 복녀라고 하옵니다. 복녀, 좋은 이름이구나. 몇 살인가? 19이옵니다. 전하. 무술인가? 그러하옵니다. 전하. 숙종은 복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이 단정했고 분위기가 조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인현왕후에 대한 충성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충직하구나. 주인이 폐출된 뒤에도 그 옷을 정성스럽게 꿰매다니.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인은 다만 인현왕후 마마께서 소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못할 뿐이옵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복녀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숙종은 종종 복녀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복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왕의 물음에만 답했습니다. 그 신중함이 오히려 숙종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1693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복녀가 숙종의 승은을 입게 된 것입니다. 무수리에서 왕의 여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녀는 임신했습니다. 왕의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수리 출신이 왕의 아이를 임신하다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693년 가을 숙종은 복녀를 종사품 수건으로 책봉했습니다. 무수리에서 내명부 품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복녀야. 아니, 이제는 수건마마라고 불러야 하는구나. 복선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함께 무수리 생활을 하던 복녀가 이제는 왕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복선 언니, 저는 두렵습니다. 왜 두렵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언젠가 깨어나면 다시 무수리로 돌아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제 너는 왕의 후궁이다. 왕자를 낳으면 더욱 높은 품계를 받을 것이다. 1693년 10월 6일 복녀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수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녀는 절망했습니다. 첫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는 슬픔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복녀는 눈물을 삼키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694년 갑술한국, 서인이 다시 집권하고 인현 왕후가 복이 되었습니다.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궁궐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해 복녀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연인군 금이었습니다. 훗날 영조가 될 아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이가 건강했습니다. 숙종은 기뻐하며 복녀를 종이품 수기로 승격시켰습니다. 1695년 복녀는 다시 승격되었습니다. 6월에 귀인으로, 그리고 10월에는 정일품 숙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무수리에서 정일품 후궁까지 믿을 수 없는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숙종은 복녀에게 이현궁을 하사했습니다. 광해군의 잠저였던 큰 저택이었습니다. 복녀는 이제 더 이상 복녀가 아니었습니다. 숙빈 최씨였습니다. 마마, 축하드리옵니다. 복선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선 언니, 일어나세요. 저에게 절하지 마세요. 이제는 마마이십니다. 소인이 절해야 하옵니다. 최씨는 복선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저는 행복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물을 깃던 무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일품 숙빈이라니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요? 복선이는 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마. 연인군 마마께서 건강하게 자라고 계십니다. 마마께서는 왕자의 어머니이십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아름다웠지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 씨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장희빈과의 갈등, 궁중 정치의 소용돌이, 그리고 훗날 마지막 3년의 고독, 화려한 영광 뒤에 얼마나 쓸쓸한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는지. 1695년 최 씨가 정일품 숙빈으로 책봉되던 해, 궁궐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한때 중전이었다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된 장희빈, 그리고 무수리에서 숙빈으로 올라선 최 씨, 두 여인 사이에는 미묘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장희빈에게는 아들 윤이 있었습니다. 훗날 경종이 될 왕자였습니다. 당시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최 씨의 아들 연인군은 그저 하나의 왕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불안했습니다. 최 씨가 점점 숙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돈으로 사람을 사주해 최 씨를 독살하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었지만 최 씨는 두려웠습니다. 마마, 음식을 드시옵소서. 나인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쉽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복선아. 예, 마마. 이 음식 내가 먼저 맛을 보아라. 마마. 설마 만약을 위해서다. 부탁한다. 복선이는 최 씨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복선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매일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음식을 조심하고 사람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했습니다.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했습니다. 1701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현 왕후가 갑자기 병환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해 8월 인현 왕후는 승하했습니다. 34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궁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희빈이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 왕후를 저주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인현 왕후가 죽기를 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전하, 소첩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숙종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소첩이 우연히 보았사옵니다. 취선당 서쪽에 신당이 있었사옵니다. 그곳에서 장희빈 마마께서. 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장희빈과 완전히 적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인현 왕후에 대한 충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말하여라. 숙종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장희빈 마마께서 무당과 함께 인현 왕후 마마를 저주하는 굿을 하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숙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사는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취선당 서쪽의 신당, 저주에 사용된 물건들, 증인들의 진술. 1701년 10월 장희빈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한때 조선의 중전이었던 여인이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궁궐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장희빈을 고발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자신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복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선아, 내가 잘한 것일까? 마마께서는 옳은 일을 하신 것이옵니다. 인현 왕후 마마를 저주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내 증언 때문에. 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마, 만약 마마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마마와 연인군 마마께서 위험했을 것이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궁궐에서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최 씨는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으로 남인과 소로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최 씨를 장희빈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으로 여겼습니다. 최 씨와 연인군에 대한 증오가 쌓여갔습니다. 최 씨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몸을 낮추었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았고 왕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사실 숙종은 후궁이 왕비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장희빈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절대 왕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연인군이 무사히 자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최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화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운명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704년 연인군이 결혼했습니다. 숙종은 순화방에 있던 큰 집을 사서 연인군의 재택으로 삼았습니다. 창의궁이었습니다. 연인군은 그곳에서 독립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1711년 숙종은 최 씨에게 하사했던 이현궁을 다시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에게 연인군의 창의궁에서 함께 살라고 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왕자의 재택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다. 숙빈과 함께 이현궁에 살면 된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숙종은 그 비난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현궁을 떠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마마, 창의궁으로 옮기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것이 전하의 뜻이시니 따라야지. 이현궁을 떠나시는 것이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다. 집은 집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연인군이 무사한 것이다. 최 씨는 아들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영화나 편안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716년 최 씨는 46세가 되었습니다. 연인군은 22세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종은 세자로서 28세였습니다. 하지만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연인군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 씨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론과 남인은 연인군을 견제했습니다. 최 씨도 그들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1716년 가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최 씨가 병원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첩이 병원에 들었사옵니다. 그러하냐? 내일을 불러 치료하도록 하겠다. 며칠 후 숙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숙비는 사가로 나가 치료하도록 하라. 그 말을 들은 순간 최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가로 나가라니 궁을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첩은 전하의 명을 따르겠사옵니다. 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마지막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의 기다림,
3년의 고독, 3년의 그리움, 그리고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 1716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던 날, 최 씨는 창의궁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아들 연인군의 집이었습니다. 숙종의 명에 따라 사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마마마, 이곳에 계시면서 편히 쉬십시오. 연인군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고맙구나, 그마. 몸조리 잘하시고 곧 나으실 것입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병이 나으면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숙종께서 다시 부르실 것이라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궁으로 돌아오라는 전교는 없었습니다. 최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선아, 전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럴 리 없습니다, 마마. 전하께서는 마마를 배려하시어 충분히 쉬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럴까? 정말 그럴까? 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궁궐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너무 가까웠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최 씨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금씩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내의가 와서 진맥을 했습니다. 마마,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잘 드시면 차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마마,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 햇볕을 쬐시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아니다. 오늘은 그냥 누워있고 싶구나. 최 씨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날 힘도 일어날 의욕도 없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언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밤마다 최 씨는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궁궐의 윤곽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하, 소첩은 여기 있사옵니다. 소첩은 전하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찬바람만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717년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47세가 되었습니다. 병은 여전했고 궁으로 돌아가라는 전교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복선아, 나를 부축해다오. 궁에 가야겠다. 마마, 아직 몸이 온전치 않으시옵니다. 괜찮다. 조금만 전하의 얼굴을 뵙고 오겠다. 최 씨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복선이의 부축을 받으며 가마에 올랐습니다.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에 도착했을 때 최 씨는 숨이 가빴습니다.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전하를 뵙고 싶었습니다. 숙종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소첩이 문 안 들이러 왔사옵니다. 그래, 몸은 좀 어떠하냐? 숙종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빨리 돌아가 쉬라고만 했습니다. 몸조리 잘하여라. 내일을 보내 치료하도록 하겠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최 씨는 물러나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는 자신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하는 변하지 않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변한 것은 상황이었습니다. 궁중 정치가 그녀를 궁에서 멀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창의궁으로 돌아온 최 씨는 침상에 쓰러졌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복선아, 나는 이제 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전하께서 나를 보시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 마마, 복선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궁중 정치가 복잡해지면서 최 씨의 존재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경종과 연인군 사이의 갈등, 노론과 소론의 대립, 그 한가운데 있는 최 씨는 양쪽 모두에게 민감한 인물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도록 임금과 왕비의 안후를 거르게 됨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 조금만 차도가 있으면 곧 대궐로 갔다. 최 씨는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왕께 문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왕비께 문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몸이 나아지면 대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어마마마,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연인군이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그마, 나는 전하를 뵙고 싶을 뿐이다. 너무 오래 문 안을 거르는 것이 신하로서, 후궁으로서 죄스럽다. 어마마마는 아무 잘못도 없으십니다. 몸이 편찮으시니 쉬셔야 하는 것이옵니다.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궁에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최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718년 초가 되었습니다. 최 씨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뼈만 남았습니다. 마마, 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복선아, 나는 이제 오래지 않았다. 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나는 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3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을 기다렸습니다. 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전하 곁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기를. 하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718년 2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는 마지막 봄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마, 내이를 불러왔습니다. 내이가 진맥을 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인군 마마께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연인군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마마마. 최 씨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마, 울지 마라. 어미는 괜찮다. 어마마마, 제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전하를 뵙고 싶다. 궁에서, 전하 곁에서 눈을 감고 싶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궁은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1716년 가을부터 1718년 봄까지 1095일,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최 씨에게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궁에서 전교가 올까? 하지만 날이 가도 또 날이 가도 전교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쉬면, 몸이 나으면 전하께서 부르실 것이다. 최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약을 열심히 먹고 몸조리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운이 나면 궁으로 향했습니다. 마마, 오늘도 대궐로 가시렵니까? 그래야 한다. 너무 오래 문 안을 걸으면 전하께서 섭섭하실 것이다. 최 씨는 가마를 타고 궁으로 갔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전하를 뵙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금방 피곤해졌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숙빈께서는 돌아가서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하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의궁으로 돌아오면 최 씨는 늘 울었습니다. 복선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마마. 궁에 가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 전하도 예전처럼 나를 보지 않으신다. 나는 이제 짐이 되어버렸다. 마마, 그것은 마마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궁중 정치가 복잡해져서. 안다. 나도 안다. 경종 마마와 연인군 사이의 갈등, 노론과 소론의 대립, 그 한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궁에 있으면 모두가 불편해한다는 것을. 최 씨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희빈장 씨를 몰락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녀, 소론과 남인에게 그녀는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경종을 지지했고 연인군을 견제했습니다. 만약 최 씨가 궁에 있으면서 계속 숙종의 총애를 받는다면 연인군의 위치가 강화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종파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반대로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했지만 최 씨의 낮은 출신이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최 씨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궁 밖에 있는 것이 모두에게 편했습니다. 2년차가 되었습니다. 1717년 최 씨는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나는 다시 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밤마다 창문을 열고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한 시진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영원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전하, 소첩은 여기 있사옵니다. 소첩은 전하를 그리워하고 있사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인군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마마마, 제가 아바마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마마마께서 대궐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아니다, 그마. 그러지 마라. 하오나 어마마마, 내가 나서면 너만 위태로워진다. 지금 궁의 분위기를 너도 알지 않느냐. 세자 마마와 너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이면 그것이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마마마께서는 그냥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살아남는 것이다. 네가 반드시 살아야 한다. 최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최 씨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래도록 임금과 왕비의 안후를 거르게 됨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최 씨는 정말로 미안했습니다. 왕께 제대로 된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후궁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몸도 약했고 궁의 분위기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복선이에게 물었습니다. 복선아, 나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마마께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 왜 전하께서는 나를 부르지 않으시는 것일까? 복선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답을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궁에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마마, 괜찮다. 나는 안다.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생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7살에 무수리로 입궁해서 46세까지 39년을 궁에서 살았습니다. 궁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니, 그곳에서 죽을 수 없다니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3년차가 되었습니다. 1718년 최 씨는 이제 거의 침상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고 일어날 의욕도 없었습니다. 마마,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아니다. 그냥 여기 누워 있겠다. 최 씨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무수리 생활, 숙종과의 만남, 아들의 탄생, 화려했던 시절, 그리고 이제의 현실, 궁 밖 그 작은 사가에서 홀로 누워있는 자신. 3년을 기다렸는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마,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복선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무엇을 기다렸는지, 3년 동안 무엇을 소망했는지, 궁으로 돌아가는 것, 전하를 뵙는 것, 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하지만 그 소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를, 3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기다렸는지를,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 북쪽을 향해 손을 뻗었는지를. 1718년 3월 8일 최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복선이가 최 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히 네이가 불려왔습니다. 어서 연인군 마마께 전하십시오. 숙빈 마마께서 위독하시다고. 연인군에게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연인군은 급히 어머니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어마마마. 최 씨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마. 왔구나. 예, 어마마마.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금아,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어마마마, 그런 말씀 마옵소서. 어마마마께서는 반드시 나으실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 잘 들어라. 최 씨는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경종마마는 아들이 없으시다. 언젠가 너에게 왕위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 조심해야 한다. 소론과 남이는 너를 경계한다. 절대 방심하지 마라. 예, 어마마마. 그리고 노론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너를 지지하지만 나의 낮은 출신을 부담스러워한다. 내가 왕이 되어도 그들은 너를 무시할 수 있다. 어마마마, 제가 어마마마를 지키겠습니다. 어마마마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최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금아, 내가 있어. 어미는 행복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 씨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3월 9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금아, 창문을 열어다오. 예, 어마마마. 연인군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궁궐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최 씨는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하, 소첩은 끝까지 전하를 그리워했사옵니다. 소첩은 전하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사옵니다. 최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북쪽을 향해, 궁궐을 향해 손이 떨렸습니다. 전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뵙고 싶었사옵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 연인군의 비명 같은 외침이 사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718년 3월 9일 새벽 무오일, 숙빈 최 씨는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의동 사가에서, 궁궐이 아닌 곳에서, 왕의 곁이 아닌 곳에서. 어마마마, 왜 궁에서 돌아가시지 못하셨습니까? 왜? 연인군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평생 조심하며 살았던 어머니, 희빈 장씨를 몰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그 후로는 늘 몸을 낮추고 살았던 어머니, 왕비를 꿈꾸지 않았고 아들만을 생각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것, 전하를 뵙는 것, 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하지만 그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선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마마, 소인이 무엇을 더 해드려야 했사옵니까? 마마. 42년을 함께 한동반자였습니다. 7살에 입궁했을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무수리로 고생할 때도, 후궁이 되어 영화를 누릴 때도, 그리고 마지막 3년의 고독한 시간에도 함께 했습니다. 소식이 궁으로 전해졌습니다. 숙종은 슬퍼했습니다. 새 내전에서 관원을 보내 조문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부의를 보냈습니다. 실록에는 부의가 특별히 두터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최 씨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를 뵙는 것이었습니다. 궁에서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를 위해 상복을 입고 싶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제대로 된 상을 치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서자의 신분으로 어머니 상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피발머리를 풀어 헤침과 최복 부모의 상복을 입을 수 없었고 거상 기간도 단축해야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어마마마를 모시지 못했구나. 어마마마, 용서하소서. 연인군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장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후궁의 무덤을 어디에 쓸 것인가? 너무 좋은 곳에 쓰면 비난받을 것이고 너무 초라한 곳에 쓰면 어머니께 죄송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양주 고령동 옹장리가 정해졌습니다. 1718년 5월 경신일 최 씨는 그곳에 예장되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여기 모셨습니다. 편히 쉬소서. 언젠가 소자가 반드시 연인군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되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연인군이 왕이 될 줄은, 그리고 그가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할 줄은. 최 씨는 떠났습니다. 3년을 기다렸지만 끝내 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인 1720년 숙종이 승하했습니다.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연인군은 왕세제로 책봉되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연인군의 위치는 위태로웠습니다. 소론과 남인은 연인군을 견제했습니다. 연인군이 왕위를 노린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세제 저하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신하들이 경고했습니다. 나는 안다. 어마마마께서 늘 당부하셨다. 조심하라고, 살아남으라고. 연인군은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경종을 극진히 모셨고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724년 경종이 승하했습니다. 재위 4년 만이었습니다. 경종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왕위는 연인군에게 돌아갔습니다. 1724년 8월 30일 연인군은 경희궁 숭정전에서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21대 왕 영조였습니다. 51세의 나이였습니다. 즉위한 첫날 영조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니를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마마마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양주 고령동 옹장리, 6년 전 어머니를 묻었던 곳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마마마 용서하소서. 소자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어마마마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어마마마께서 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을 때 소자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소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마마마를 국모의 반열에 올리겠습니다. 1725년 영조 즉위 1년, 영조는 어머니를 위한 사당을 지었습니다. 숙빈묘였습니다. 어머니의 신의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전하, 후궁을 위해 사당을 짓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후궁은 후궁일 뿐이옵니다. 국모와 같이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꾸준히 어머니의 지위를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744년 영조 20년 숙빈묘를 육상묘로 개칭했습니다. 1753년 영조 29년 드디어 영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육상묘를 육상궁으로 승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궁호는 원래 세자나 세자빈의 사당에만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어머니의 사당에 궁호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화경이라는 시호를 추증했습니다. 신하들이 다시 반대했습니다. 전하,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특히 조관빈이라는 신하는 축책문 시호를 내릴 때 쓰는 글쓰기를 거부했습니다. 국가의 대소책문은 종가의 대를 잇는 비빈이 아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영조는 경노했습니다. 조관빈을 함경도 삼수에 유배 보내라. 그리고 좌의정 이천보에게 명했습니다. 경이 축책문을 지어라. 이천보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축책문을 지었습니다. 같은 해 7월 영조는 어머니의 무덤을 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소령원이었습니다. 원은 왕족의 무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자각을 세웠습니다. 정자각은 원 이상의 무덤에만 세우는 제사 건물이었습니다. 9월 13일 영조는 직접 소령원에 행차했습니다. 원의 완성을 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이 영조의 탄신일이었다고 합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이제야 어마마마를 제대로 모십니다. 늦었지만 용서하소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 어떤 신하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궁의 무덤에 절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절하지 않은 신하들은 모두 파직하라. 그렇게 영조는 강제로라도 어머니를 국모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당을 짓고 무덤을 원으로 승격시켜도 어머니가 진정 원했던 것을 돌려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곁에서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낮은 출신 때문에 신분 콤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육상궁은 후일 다른 왕의 어머니들을 위한 사당도 함께 모시게 되어 칠궁이 되었습니다. 적영궁, 연호궁, 대빈궁, 경우궁, 선희궁, 덕안궁. 모두 왕의 친모이지만 후궁에 머물렀던 이들의 사당이었습니다. 영조는 1776년까지 재위했습니다. 52년의 긴 재위였습니다. 그리고 82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영조가 남긴 것은 많았습니다. 탕평책, 균역법, 신문고 부활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어머니를 기리는 효자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현재 육상궁은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칠궁으로 불리며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제사가 올려집니다. 소룡원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습니다. 조용한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 최씨가 잠들어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렸지만 끝내 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왕의 여인. 하지만 아들의 사랑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어머니. 지금까지 숙빈 최씨의 이야기였습니다. 1670년 태어나 1718년 49세로 세상을 떠난 한 여인. 무수리에서 정일품 숙빈까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 하지만 그 화려한 영광 뒤에는 슬픈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3년 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 없었던 시간. 전하를 그리워했지만 뵐 수 없었던 고독. 아들을 걱정하며 홀로 견뎌야 했던 고통.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의 가치. 49년의 삶 동안 그녀는 늘 조심했고 참았습니다. 7살에 궁에 들어가 물을 깃던 무수리. 왕의 후궁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았던 여인. 희빈 장씨를 몰락시킨 후에도 왕비를 꿈꾸지 않았던 사람. 모성애의 위대함. 그녀가 가장 걱정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아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 정일품 숙빈이라는 높은 지위도, 왕의 총애도, 왕자의 어머니라는 신분도 그녀가 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궁중 정치 앞에서 개인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무게. 3년은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을 그리워하며 보낸 3년은 영원처럼 길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최 씨는 그 그리움을 안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랑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육상궁에서, 소룡원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